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33장 전자기파의 마지막으로 이제 6절 이제 안테나하고 7절에 이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문제 6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자기파는 종류가 밑에 이제 스펙트럼 하면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파기도 하죠. 이런 뭐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뭐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주고 받는 것들 또는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또 주고 받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제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러한 전자기파를 우리가 원하는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보내고 원하는 전자기파만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안테나죠. 여러분도 아마 그 가정마다 안테나가 다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 안테나의 모양이나 디자인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안테나의 모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보면 그런 기본적인 모형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여기 교류 전원이 있고요. 그다음 교류 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덕터 그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축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제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교류 전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교류로 왔다 갔다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축전기 극판과 극판 사이 요 판 사이에는 지금 전기장이 형성될 텐데 대전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대전된 정도의 이 Q 값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값 자체도 아랫방향 되었다가 윗방향 되었다가 그 값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웠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유도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바로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전자기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속력은 뭐 어차피 광소로 정해져 있지만 파장이 이제 C를 뭐 람다 곱하기 F라고 할 것 같으면 요 F 값에 따라서 파장 값이 결정되는 거죠. 요 F라고 하면 조금 전에 교류 전원에서 요 F 있죠. 그러니까 그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얼마만큼 전원의 방향이 바뀌냐 이 횟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F가 결정됩니다. 밑에 스펙트럼 내용 보면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 또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 아주 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파장이 아주 짧은 감마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교류 전원의 요 F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축전기 극판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변하게 되고 전기장이 변화로 인해서 바로 자기장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바로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축전기 극판의 모양과 위치를 바꿔서 이제 모양 그 안테나의 구조도 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이용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플러스 있죠.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플러스 극판, 그러니까 하나의 극판이라 생각하면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긴, 그러니까 안테나 자체가 고리 형태도 있고 그 직선의 형태, 막대의 모양도 있거든요. 이제 막대 모양의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교류 전원에 따라서 그 전류가 위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로 흐를 수도 있고 방향이 왔다 갔다 변하는데 그에 따라서 위가 플러스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하면서 여기 그 극판과 극판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 있죠. 이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기장 계속 변하니까 자기장도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서로 수직이고 그러면 이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신할 수도 있고 수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송신하는 보내는 과정은 말 그대로 이 교류 전원의 요 F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교류 전원의 최대 전압 V0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최대 전기장의 값도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폭과 원하는 그러한 주기, 원하는 파장 값을 갖는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송신할 수 있어요. 그럼 수신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수신도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죠.
근데 이 전자기파 안에서는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 특정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TV로 특정 채널의 TV 채널을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채널 지금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10번 채널에 해당되는 그 진동수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11번이나 9번이나 다른 번호에 해당되는 채널에 해당되는 진동수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신호는 10번만 있는 게 아니라 9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뭐 요즘에 뭐 100번, 200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신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진동수만 받기 위해서는 이 회로의 그 인덕터라든지 또는 그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걸 조절해서 고유 진동수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고유 진동수 우리 이전에 배웠으니까 이 고유 진동수가 외부에서 내가 10번 채널에 해당되는 고유 진동수 10번과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면, 보통 우리 축전 전기 용량을 바꿔서 바꾼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꿔주게 되면 그 외부 신호에 의해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그 채널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모컨으로 9번이었다가 채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채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 TV에 있는 고유 진동수를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고유 진동수를 채널 9에 해당되는 진동수로 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채널 10번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신호 중에서도 9번 채널에 해당되는 진동수에 크게 공명이 일어나면서 그 채널의 화면도 바뀌고 소리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안테나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외부 신호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안테나의 요 금속판은 말 그대로 금속판이니까 자유전자가 되게 많아요. 이 자유전자는 외부 신호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로부터 전자기파가 진행한다. 근데 이 전자기파가 진행한다는 건 전기장이 위 또는 아래 또는 뭐 좌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테나를 통과하는 순간에서도 전기장이 위와 아래로 이렇게 진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아래 또는 위 방향으로 전기력으로 인해서 진동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진동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막대 모양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이 진동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안테나 보면 혹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고리의 형태로도, 그러니까 원처럼 고리의 형태로도 만들어진 안테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제 구현하는 거냐? 이것도 당연히 외부 신호로부터 진행하는 전자기파가 이 고리를 통과하는 전자기파가 있을 텐데, 이 통과하게 되면 통과는 여기서는 전기장이 물론 진동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장도 그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고리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맞습니까? 즉 변하는 원형 고리에 의한 그 안테나 구조는 여기서 또는 자기장 되는데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전자가 진동하게끔 하는 거고, 막대 모양의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변하는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진동하게끔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된 받아들인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안테나에 흐르는 그러니까 교류 진동수가 됩니다. 당연히 1초에 전자가 100번 진동할 수도 있고 1초에 뭐 전자가 1000번 진동할 수도 있는데 그 100번 진동하냐 1000번 진동하냐 그 횟수는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전기장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그 전기장이 1초에 100만 번 진동한다라고 하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도 1초에 100만 번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1초에 100만 번 진동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류 회로에서의 진동수가 1초에 100만 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채널 10번이 제가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채널 10번에 의해서 채널 10번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채널 10번의 그 방송국이 있겠죠. 그 방송국에서 채널 10번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진동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가 그 채널 10번에 해당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세팅한 그 안테나에서도 그 안테나에 있는 그 자유전자도 1초에 100만 번 진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안테나 회로의 공명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전파만 회로에 아주 강하게 흐르게 하는 이 공명 현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명은 그전에 공명 배울 때도 이 예시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정리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면,
외부에서 방송국은 1번 방송국, 2번 방송국, 뭐 10번 방송국, 100번 방송국 해서 방송국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각각의 자신의 그 방송국에 해당되는 고유 진동수를 모든 가정에 사실 다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지역 방송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인근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지금 안테나가 있을 텐데 그게 막대 모양이 됐든 원형 고리 모양이 됐든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 그 신호 중에서 모든 전자기파를 동시에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봤자 그건 잡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 그 전자기파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정 전자기파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TV 또는 내 라디오 외부 신호의 그 수신 장치가 내가 원하는 그 진동수의 공명이 일어나게끔 하는 고유 진동수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TV 안에 있는 보통은 이제 그 축전기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그 고유 진동수를 바꾸게 됩니다. 그 고유 진동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10번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신호 중에서도 10번 채널에 해당되는 진동수의 고유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명 현상에 의해서 그 채널 10번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죠. 막대 모양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이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10MHz다 라고 하면 1초에 이건 1000만 번이죠. 1000만 번 진동하는 것에 의해서 이 전자도 1000만 번 1초에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신하고 있는 여기서도 당연히 이 진동수가 1000만 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신하는 걸 그대로 송신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는 사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공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뭐 변조도 있고 사실 배운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안테나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마지막 내용인데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에요. 이 전자기파는 그 파장의 영역대가 엄청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짧게는 1피코미터 10의 -12승이죠. 물론 그보다 더 짧은 것도 있고 이런 10의 피코미터에서 1km까지 그 범위가 10의 한 20승 또는 뭐 10의 20승 가까이 그 차원이 엄청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정해서 이제 보통 그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종류를 나눈다는 거 완전히 뭐 칼로 무자르드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고 대략적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우리는 전자기파 중에서도 이 이름으로 부르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또 범위는 이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파장 영역대 또는 진동수 영역대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에너지 차이가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되고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은 물론 그 세부 전공에 따라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누는 건 아주 긴 라디오파부터 아주 짧은 감마선 이렇게까지 해서 보통 한 7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여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먼저 라디오파라고 하면 그 파장이 매우 긴 걸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 라디오파 지금 여기서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인 전파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선 또는 안테나 속에서 가속하는 전하가 발생하는 게 보통 라디오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미스가 있었네요. 라디오인데 라이도 되었네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통신에 사용되는 건 전부 다 라디오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전자기기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제 뭐 와이파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건 전부 다 이렇게 라디오파의 일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디오파는 파장이 매우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동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진성은 좀 약하죠. 그래서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속 어디 좀 뭐 골짜기라든지 그러한 곳도 전파가 잘 전달될 수 있어요. 회절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물 뒤쪽으로 잘 전달되니까 이제 그러한 그 골짜기에서도 그 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투과성이 되게 약해서 에너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엄청 뭐 두꺼운 벽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요즘에는 또 기술력이 또 발달돼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휴대폰이 작동이 잘 되질 않았었어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워낙 차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사실 통화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그러한 걸 통해서 라디오파의 특징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파인데 지금 역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동시에 진동수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이 전자레인지에 가장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이제 예시를 많이 들고요. 그리고 레이저 장치에서도 주로 마이크로파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그 원리가 물 분자 있죠.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바로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와 되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 자체가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추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그 전자레인지에 있는 음식에 있는 물 분자를 공명시켜서 크게 진동시키게 됩니다. 크게 진동한다는 것 자체가 온도를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이 데울 때 아주 건조한 음식은 잘 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건조한 곳에 그 음식을 데울 때는 물을 조금 옆에 뭐 얼음을 좀 위에 주위에 뭐 좀 둔다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 적신다든지 하면 조금 더 데우는데 엄청 용이하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원리 자체가 마이크로 자체가 바로 물 원자의 고유 진동수와 유사한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음식을 데우는 데 쓰기 때문이에요. 알죠? 마이크로파 하면 전자레인지 떠올리면 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실온의 물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온도가 한 36.37도 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 한 300켈빈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300켈빈에 해당되는 절대 온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이론적으로는 뭐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뭐 가시광선 이러한 것들도 다 방출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값 자체가 원체 다 작아요. 근데 300켈빈에 해당되는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에서 가장 에너지 비율이 높은 게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친구를 아주 어두운 밤,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친구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로는 친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스스로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만큼의 온도는 안 되지만 적외선을 방출할 만큼의 온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실온의 물체, 뭐 주변에 있는 뭐 책상이나 뭐 의자나 이것도 온도가 0켈빈은 아니죠. 그래서 온도가 지금 주위 온도가 20도라고 하면 20도만큼의 지금 평형 상태에 있을 텐데 그 정도만 되어도 적외선은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뭐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조금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물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은 실온의 물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체에 쉽게 흡수되고 내부 에너지 형태로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 다치면 그 물리치료 중에서 뭐 적외선 치료라고 해서 비추는 게 있어요. 주로 아마 붉은색으로 보일 텐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붉은색 자체는 적외선은 아닙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가시광선이니까. 근데 붉은색보다 더 파장이 긴 부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 물체, 우리 뭐 발목이 다쳤다고 하면 발목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뭐 열찜질의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건 뭐 우리가 워낙에 이제 유명한 거고 전자기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되고 발견되었던 게 가시광선입니다. 영어 자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전체 전자기파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아주 짧은 영역만, 그 스펙트럼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죠. 그 파장 영역은 이거는 다른 거 숫자로 제가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때는 사실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400나노미터가 보라색, 700나노미터가 붉은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게 왜 이 영역이 되냐라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물리 파트가 아니라 생명과학에서 아마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상하는 글도 있죠. 뭐 상상 글짓기에 또 주제 보면 우리 눈이 보일 수 있는 게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짧거나 더 긴 파장을 더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주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건 우리가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회절은 잘 되지 않지만 투과성, 그러니까 직진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자외선 정도 되면 피부에 침투할 만큼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 피부도 누구보다도 까맣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도 태양빛에서의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외선 에너지가 커서 우리 피부를 이렇게 까맣게 걸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가시광선은 그 정도의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피부를 침투할 만큼 에너지가 크기도 하고, 또 세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살균의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살균하기 위해서 가시광선 비춰봤자 가시광선으로는 살균 잘 못합니다.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살균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살균 기능도 대표적인 자외선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선이죠. X선은 통상 우리 엑스레이라고도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엑스레이는 우리 신체를 일부 투과할 만큼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 보면 뭐 뼈라든지 아니면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당연히 뼈나 간이나 뭐 심장,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생체 구조에 따라서 투과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뭐 뼈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면 신체 내부 장기에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엑스레이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당연하지만 생체 기관을 일부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그 찍으시는 분은 우리는 어디 세워놓고 본인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촬영하죠. 그 이유가 그 찍는 그 공간에 엑스레이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 직업을 하시는 분은 계속 너무 과하게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차폐가 되는 곳에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엑스레이를 찍을 게 뭐 심심하다고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연간 찍을 수 있는 약간 이제 정해진 양이 있어. 그래서 엑스레이는 필요할 때 그때 찍는 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다 노출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의료 분야의 진단 기구로서 엑스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결정 구조 연구, 그러니까 어떤 뭐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그 내부의 그 원자 구조가 어떻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될 때 그 연구할 때도 엑스레이를 사용하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보다 에너지가 큰, 그러니까 지금 전자기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걸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감마선 같은 경우는 투과성 또는 직진성이 매우 커서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의 그 정상적인 세포가 전부 다 이제 죽을 만큼 아주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마선을 다루는 곳은 병원에서도 이제 그 방사능 치료할 때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거나 암세포를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감마선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당연하지만 거기서는 정말 필요한 양만큼만, 또 너무 과다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 반응 과정에서 감마선이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핵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물리를 이제 배우겠지만 현대 물리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이 그 핵물리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론은 전자기파의 대략적인 이론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예제 문제 6문제가 있죠. 이 6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풀이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좀 막히면 앞에 있는 이론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다가 정 안 되면 이 영상, 이어진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문제풀이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상황을 고려합시다. 300V per 미터, 지금 전기장의 그 전기장 크기가 나타나 있고요. 그 전기장이 그 바닥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름 D가 10cm 인 원의 내부 영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전기장이 20V per 미터 세컨드 시간 변화율로 증가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전기장이 그 값이 변한다는 거죠. 변하고 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 15cm 떨어진 지점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이거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방향은 좀 수월하게 알 수 있는 게, 전기장이 지금 윗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제 두게 되면 4개 손가락 남아 있는 4 손가락이 감싸지는 게 반시계로 감싸게 되죠. 반시계로 감싸진다는 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위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물론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양전하가 위로 운동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여기서는 전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하가 위로 올라가는 전류라고 생각해도 이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아요. 어차피 전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 그럼 P점에서는 자기장은 윗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윗방향 12시 방향이 되겠고, 요 위가 나오는 방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전도 전류는 없어요. 자기장이 변화, 마치 축전기 내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 또는 앙페르의 일반형을 보면 인테그랄 E 도트 ds는 원래 뮤제로 i 더하기 뮤제로 입실론 제로 곱하기 d파이 dt인데, 전도 전류 지금 전하 이동이 없으니까 요 항이 없어요. 그럼 요 남아 있는 항으로 풀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좌변은 뭐가 되냐? 좀 실수죠. 미안합니다. p 도트 ds죠. 예, 마지막 방정식.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패곡선을 거리 r 떨어진 이렇게 패곡선 원고리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좌변은 b 곱하기 2파이 r 이 되고, 우변은 입실론 제로 뮤제로에 여기 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선속 파이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인테그랄 E 도트 dA인데, 어차피 이거는 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균일하죠. 그래서 EA가 쓸 수 있고, 근데 요 전기장 E는 주어져 있는데 요 A가 지름이 D죠. 조심해야 되는 게 원넓이인데 파이 R 제곱에서 이 R은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E하고 파이하고 E는 이제 변하지 미합니다. 이 파이하고 D하고는 시간이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적어보면 dt에 E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좀 정리하면 B로 정리하면 여기 파이는 소거되고 2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8, 그다음 스몰 r 밑으로 내려오면 R, 다음에 입실론 제로 U 제로 D 요 D에 이제 그렇죠, D 제곱이죠. D에다가 DE DT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입실론 제로 상수, 뮤제로 상수, D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R도 문제 주어져 있고 DE DT가 아까 20V/ms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답은 약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테슬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서 어디서 막혔는지, 여기서 막혔다고 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면 매우 길고 가는 어떤 막대의 선 전하 밀도 람다가 35 나노 쿨롱 퍼 미터입니다. 막대는 X축에 따라 놓여 있으며 X축 방향으로 속력 1.5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게 Y축, 이게 Z축, 여기 X축인데 X축으로 이렇게 길게 있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 V로 운동하고 있고요. 얘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죠. 이 길이가 아주 길다라고 했으면 무한히 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 움직이는 막대가 점 X는 0, Y는 20cm, 이건 여기죠. Z도 0이니까 여기가 20cm 인 이 지점이 P라고 해볼까요? 이 P에서 만드는 전기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매우 길고 가는 막대는 정지해 있을 때와 같은 전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이동해도 어차피 그 X축에 따라서 무한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가우스 법칙은 인테그랄 E 도트 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요거죠. 그럼 여기서 폐곡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폐곡면은 이 중심에서부터 대칭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러한 원기둥 모양의 폐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원판 있죠. 원판으로 빠져나가는 전기장 방향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상쇄되니까. 그러면 이 곡면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 길이를 L로 뒀다고 할 것 같으면 좌변은 E 곱하기 2파이, 여기서 RL로 쓰죠. 이 R은
요 거리 이 20cm를 지금 R로 쓴 거예요. 28RL 이 곡면의 그 둘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향이 어차피 나란하니까 어차피 그 도트에도 끝값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이꼴 입실론 제로 분의 Q인데 이건 선전압 밀도니까 Q는 람다 L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L도 이제 그 길이니까 그럼 이 L에 해당되는 이 길이의 총 Q는 람다 L 이되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이 람다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소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2로 정리하게 되면 E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크기가 되는 거고 전기장은 방향이니까 방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지금 양전하예요. 양전하게 되면 지금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그 전기장이 형성되니까 Y축 위에 있는 P점에서는 윗방향, 그러니까 Y 플러스 Y축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줄 이렇게 J 헷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막대가 이 같은 지점, 이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자기장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자기장은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 또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식으로도 많이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긴 막대 지금 얘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한 직선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2πR분의 μ0 I 요 공식을 썼던 거 기억납니까? 또는 요 공식 자체가 우리 그 앙페르 법칙이었죠. 여기서 어차피 전도 전류밖에 없으니까 전도 전류에 해당되는 인테그랄 B 도트 DS가 μ0 I인 요 해당되는 요거 이 공식을 통해서 B는 2πR분의 μ0 I 이걸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I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I는 원래 그 정의가 전도 전류는 DT, DQ라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 양이에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전하가 통과하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 어차피 L을 적어놨으니까 이 L에 해당되는 이 길이에 해당되는 Q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Q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람다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L이란 길이를 단위 시간 델타 T만큼 이 Q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속력 V는 델타 T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죠. DT, DQ인데 편의상 델타 T분의 델타 Q 이 델타 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T는 V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V분의 L에다가 Q는 람다 L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L은 어차피 소거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예를 든 물리량이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람다 V 즉 선전압 밀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전류 I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람다와 V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면 그 값이 0.52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여기 이 I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되냐면 B는 약 5.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단위 방향도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지금 양전하가 이동하는 거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말은 Y축 플러스 Y축에서는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이 뒀을 때 감싸지는 방향이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즉 여기서는 플러스 Z축이 됩니다. 즉 K 헷 테슬라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약에 2.4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I 헷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 속도 엄청 빠르죠. 뭐 빛의 속도와 거의 비견할 정도로 아주 빠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자가 이 지점에서 받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전자니까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러면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우리가 로런츠 힘이라고 하는데 로런츠 힘 이 F는 당연히 전기장이 이 형태에 있으니까 전기력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력도 받을 겁니다. 자기력 공식은 Q V 크로스 B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우린 다 풀었어. 요 아까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요거 활용하면 되고요. 이 Q는 전자의 전하량은 상수니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V 주어져 있고 자기장 B도 우리 계산했죠. 그래서 이걸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그 크기가 마이너스 4.8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J 헷 뉴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3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 평면 전자기파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그림은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인형의 평면 전자기파를 그린 것입니다. 파장 람다를 주어지고 있죠. 람다는 50m. 50m면 꽤 긴 전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그 진폭, 최대 진폭 E0를 쓸까요? E0가 22.0 볼트 퍼 미터입니다. 이때 첫 번째 파동의 진동수, 진동수 같은 경우는 C는 F 람다 이 공식을 통해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인데 람다는 문제 주어져 있고 C는 상수니까 대입해서 문제 풀면 약 6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 그러니까 600만 헤르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두 번째, 전기장이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여기죠. 방향으로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자기장도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량이죠. 만약에 크기부터 할 것 같으면 크기는 E는 CB 형태는 다르게 외워도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B는 C분의 E니까 E가 최대값일 때 B도 더 최대값이 되죠. 그러면 이 최대값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크기는 7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테슬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장은 그 방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빛의 방향이 전자기파 방향이 지금 플러스 X축 방향입니다. 근데 이 방향을 항상 E 크로스 B의 방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E가 이쪽 파란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방향이면 오른손을 감싸지었을 때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X축이 되려면 B는 말을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전기장 E가 마이너스 Y축 방향이면 자기장 B는 마이너스 Z축 방향이 되어야 지금 영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에 이렇게 감싸지었을 때 E에서 B로 감싸지었을 때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그 빛이 진행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자기장 B의 방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7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K 헷 테슬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게 일반적인 사인형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때 Bmax 그 다음에 K 오메가의 값과 적절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자기장 벡터, 그러니까 모든 임의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장과 그 임의의 그 시간과 임의의 위치에서의 그 자기장의 함수, 그 파동 함수를 나타내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Bmax는 사실 문제를 아까 풀었죠. Bmax는 아까 풀었고, 그다음에 K 값은 각 파수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 람다 앞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에서 파장 주어져 있으니까 풀어보면 각 파수는 0.126 per m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오메가는 각 진동수는 2파이 F인데 F 문제 1번에서 풀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3.77 곱하기 10의 7승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 B는 B 맥스 그 최대값에다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풀어보면 마이너스 73.3 코사인 0.126 X 마이너스 3.77 곱하기 10의 7승 T 곱하기 K 헷 그리고 나노 테슬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죠. 그거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3번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보면 어떤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를 송신하는 이것도 전파에서도 마이크로파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 송신기에서 방출하는 진동수가 20GHz다. 이 펄스의 지속 시간은 1나노세컨드다. 보냈다 안 보냈다 1나노세컨드 워낙 짧으니까 연속적으로 막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파가 지금 가운데 이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로파가 단면의 반지름이 6cm인 원형으로 된 포물체, 이 포물체가 되면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디 쪽으로 가든 반사하면 한쪽 방향으로 다 정렬됩니다. 그래서 포물체 반사판에 의해서 모아져서 평행한 복사빔이 된다. 이 평면 전자기파가 된 거죠.
이 펄스 하나의 지속 시간 동안 평균 일률은 25kW이다. 다음을 구하라고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이크로파의 파장 람다는 뭐 F분의 C 바로 나오죠. 문제 F 주어졌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1.50cm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펄스 하나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를 어떻게 풀까 하는데 문제에서 평균 인류를 알려주고 있죠. 인류에다가 그 지속 시간을 곱하면 총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P에다가는 25kW, 델타 T에다가는 1 나노세컨드를 넣으면 25.0 마이크로줄. 이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그럼 펄스 하나 속에 들어있는 평균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평균 에너지 밀도는 전체 에너지를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되죠. 전체 에너지는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풀었고, 그럼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파이 r 제곱 원넓이에다가 길이 l을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간 원기둥의 형태로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l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건 빛이니까 속도가 c잖아요. 속도에다가 지속 시간 델타 t, 이 나노 시간만큼 가는 게 한 펄스의 그 차지하는 차지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이 r 제곱, 물론 이 r에다가는 6cm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c 델타 t 넣고 u 해서 주어진 그 정보를 다 대입해서 계산기로 넣어보면 답은 7.37 mJ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마이크로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폭이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 밀도를 알면 혹시 그 전기장의 최대값과 자기장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까 했었죠? 기억납니까? 아까 왜 UAVG는 그 뭐였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맥스의 제곱. 요거 있었잖아요. 왜? 맞죠?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맥스는 정리하면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2 곱하기 소문자 u. 요거 되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 계산기로 해야 되죠. 풀면 약 40.8 kV per 미터 나와요. 그러면 전기장의 최대값 알면 자기장의 최대값은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C분의 2 맥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광소로 나누면 예상했던 대로 매우 작은 값인 136 마이크로 테슬라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펄스 빔이 요 오등이 여기 그림엔 없지만 흡수면에 도착할 때, 근데 이 흡수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완전 흡수 100% 다 흡수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흡수할 때 펄스 하나의 지속 시간 동안 작용하는 힘의 크기, 문제에서는 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압력이죠. 힘 F는 압력, 이 P는 이거 압력이죠. 압력. 이거 복사압입니다. 복사압 곱하기 뭐라 하면 됩니까? 면적 A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복사압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 이론 배웠습니다. 완전 흡수될 때는 C분의 S라는 거, 그리고 면적 A 곱해주면 되는데, 이 S가 뭡니까? 우리 배웠던 공식 있죠. 그 에너지 밀도에다가 광속 C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평균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하고 면적에다가 이 면적은 또 파이 r 제곱 넣어줘야 되죠. 대입해서 풀어보면 그 값이 83.3 마이크로 뉴턴. 물론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힘이 작용한다, 압력이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는 지름이, 이 그림은 없지만 지름이 20m, 꽤 크죠. 접시 안테나가 그림과 같이 먼 곳에서 오는 라디오파 신호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죠. 라디오파는 이 안테나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이 좀 계산 쉽겠죠. 수직으로 입사하고, 이 신호는 사인형 파동으로 이 신호는 사인형 파동이고 전기장의 진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이 입사하는 파동을 완전히 흡수한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이 파동의 그 자기장의 진폭, 전기장의 진폭 줬으니까 자기장의 진폭 Bmax는 C분의 Emax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계산해서 풀면 약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테슬라가 됩니다. 1번은 끝났고, 두 번째, 안테나가 받는 복사의 세기라는 것 자체가 그 빛의 그 포인팅 팩터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포인팅 팩터의 평균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고, 이거 공식 중에 혹시 2 뮤제로 C분의 2
max의 제곱 요거 있었죠. 문제에서 이 max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와트 퍼 제곱미터 이게 나옵니다. 복사의 세기라는 이거 자체가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빛의 세기이기도 하죠. 이게 빛의 세기, 복사의 세기, 빛의 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세 번째 안테나가 받아들이는 일률. 이 일률은 P는 여기다가 면적 A를 곱해주면 되죠. 이것도 혹시 이해됩니까? 포인팅 벡터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을 보면 일률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이제 일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 일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요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은 계산했고 면적은 파이 곱하기 r인데 문제에서는 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d의 제곱,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라디오파가 안테나에 작용하는 힘이죠. 힘 F는 PA 끝났죠. 요 P. 근데 여기서 이 P는 여러분들 복사압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복사압은 공식이 C분의 S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완전 흡수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면적 A 이것도 그대로 주어진 그 값을 다 대입하면 약 5.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뉴턴. 그 값이 매우 작긴 하지만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제 6번 가속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랬어요. 이거 전자기파의 방출 조건이죠. 가속이라고 하면 보통 진동이 많이 하긴 하는데 여튼 크기가 0.350T 엄청나게 큰 자기장인데 자기장 0.350 테슬라인 자기장 내에서 가속하는 사이클로트론 우리 배웠죠. 그때 이게 양 D로 돼가지고 여기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요 내부에는 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한번 여기서 가속되던 전자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는 양성자지만 이렇게 오는 동을 계속하면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클로트론 속에서 운동하는 양성자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결국 전자기파의 파장을 알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파장을 물어봤어. 파장 알려면 진동수를 알아야 돼. 맞습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알아야 돼요. 몇 번 이게 말 그대로 주기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F분의 C를 알아야 되는데 이 C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F가 뭐냐인데 이 F는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C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주기 T를 알면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기 T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는데 이 한 바퀴 걸리는데 이 걸리는 시간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 자기력은 Q V 크로스 B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항상 직각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Q V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양성자니까 E라고 쓰면 되죠. E VB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잖아요. 구심력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 E VB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니까 이거를 V는 하나 소거되고 V로 정리하게 되면 V는 M분의 Q B R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주기 T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 T는 한 바퀴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속력 V로 거리 2파이 R을 도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걸 그 V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T는 QB분의 2파이 M이 돼요. 그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즉 파장 람다는 C 곱하기 QB분의 2파이 M. C 상수죠. Q, E 넣으면 되죠. 자기장 주어져 있죠. 질량, 양성자의 질량이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양성자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죠.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풀면 그 답이 약 56.2m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혹시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 좀 끊으면서 완전히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3장 전자기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